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확인된 지 오늘로 꼭 3년 1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마스크 제재 완화 첫날의 풍경과 그래도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UAE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올해 5대 핵심 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생방송 정책인 이슈 시작합니다. 정치학 박사인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은 UAE 성과를 공유한 안부 전화였다면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MB 중동 특사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박사님께서는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2의 중동 붐의 시작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 우리가 경제 발전과 근대화 산업화를 할 때 그 중동 붐이 가졌던 그 비중을 생각하면 네. 만약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이 시작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정말로 정부가 총력전을 다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중동과 아주 깊은 또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갈 수 있다면 건강이 허락해서 갈 수 있다면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중동이라는 나라가 개인적인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막에 유목민들이 살 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도 일단 자기 천막 안에 들여서 융숭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중동 국가들과 맺어온 관계 또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중동 특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저는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12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던 당시의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아부다비는 1년 3개월 전 원자력 발전 수주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 또다시 국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저와 UAE 칼리파 대통령 양 정상이 함께 자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부다비 유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어느 나라도 진입하지 못했던 UAE 아부다비의 유전의 문을 무려 30-40년 만에 다시 연 첫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에 21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을 수출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의 모하메드 대통령이 당시에는 왕세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그냥 혼자 가서 수주한 게 아니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번 더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수주한 것이고 특히 의미 있는 것은요. 그 바라카 원전에 수출한 그 이 원전이 한국형 원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또 그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네. 그리고 공기도 보통 수명도 40년인데 60년으로까지 연장시킨 아주 획기적인 원전이고요. 더구나 우리 그 기술자들이 공기만은 확실하게 지키는 이런 아주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원전이거든요. 그 한국형 원전을 최초로 수출했다는데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MB의 서신을 먼저 UAE 측에 전달을 했고 무하메드 대통령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하게 잘 계시냐 이런 안부도 세세히 물었다고요. 예, UAE를 다녀온 이 현직 대통령이 중동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고 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할 때의 그 주인공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하는 것 그런 장면 자체가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국정 운영의 안정감이나 이런 자신감 같은 거를 불러 넣어 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정권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5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추진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이 서로 다르더라도 국가적 시책은 계속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했던 그 바라카 원전을 박근혜 정부가 충실히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게 스텝이 좀 꼬여서 뭐 대통령 실장을 급하게 특사로 보내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이 혼선 또는 약간의 공백 이런 것들을 훌쩍 뛰어넘고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그 국정을 다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은 중동건설이랄까 1차 중동붐의 그야말로 신화의 주역이다. 그럼요. 그 당시에 뭐 현대건설 과장 자격으로 네. 가서 그야말로 많은 그 신화를 낳아서 이게 모방송의 드라마로 백부작의 그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를 저도 보게 봤고 예. 그 당시에 그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할을 했죠. 예,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도 그 드라마가 굉장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동에 가는 것은 당시에는 외국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비자 관계도 엄격했습니다. 사실 64년, 65년에 한일협정 반대 투쟁하면서 감옥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예. 그래서 비자가 잘 안 나올 때 그 사정을 알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젊은 친구는 키워야지 하면서 중동 진출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내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정말 이명박답게 정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어요. 그때 뭐 금고를 탈취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목숨 걸고 막았다. 진짜 목숨 뭐 걸고 그런 막았죠. 얘기. 예. 그걸 이제 정재영 회장이 눈여겨보고 이제 아주 발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명박 신화, 현대건설 신화라고 하는 것을 정재영 회장과 이명박 사장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과 이명박 대통령은 한 50년 이상의 오랜 그 인연이 있고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지역을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UAE를 직접 가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15년 만에 다시 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확대 계승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 특히 MB의 중동 특사론의 필요성, 네. 이걸 공감을 하시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의 중동 붐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데는 뭐 정말 종이 한 장이라도 마주 잡을 정도의 총력전을 펼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중동에 이런 오랜 인연이 있고 또 대통령을 지낸 국가 원로로서 물론 뭐 감옥을 갔다 온 사람 아니냐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다 시켜서 전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이런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이제 국가적 자원인데요. 네네. 이런 자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70년대 중동 붐을 만들었을 때 활동했던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업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 현장에서 땀 흘려 뛰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그 네트워크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중동 봐야죠. 문화의 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어떤 형태로든 좀 결합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적 총역량을 모아서 제2의 중동붐으로 나가자.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관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중국의 몇 배나 되는 300억 달러를 전부 MOU를 이제 결실을 맺으려면 네. 고 박사님 말씀하신 국가 총동원 체제, 예.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그렇습니다. 50년의 그 반세기의 인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사로는 이때가 참 절실하고 적기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동도 그냥 이런 그 인연과 호의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UAE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원전 기술이라든지 또는 IT 이 네. 기술이라든지 또는 신도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건설했습니까?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또는 뭐 그밖에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만 해도 10여 개 되잖아요. 네. 이런 도시들을 건설했던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중동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IT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 원전 건설이라든지 하는 것과 전맥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에게 제2의 국군 융성기가 왔다. 철회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그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중동의 특사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뭐 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 단체장들은 작은 나라를 경영하는 이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 경험하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그런 발언은 상당히 그 이 시의적절하고 음미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MB 중동 특사로는 이제 가능성 차원을 넘어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서 볼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두 번째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최근 어록들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고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한 장관은 지난주 목요일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이런 류의 말들을 가장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사범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이 범죄와의 전쟁,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다. 뭐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말들이에요. 예. 이 말들이 요새 그 인구에 가장 회자된다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공공의 적 또는 범죄와의 전쟁 이건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써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과는 달리 한동훈 장관이 전쟁 치르듯이 하겠다라고 다시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 말은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전쟁을 치른다면 전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무작정 깡패 보이는 대로 잡겠다. 마약 사범 무조건 단속하겠다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마약 사범은 몇 % 이상 네. 뭐 줄이겠다. 또는 깡패들이 전국에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시해야 될 조폭들이 전국에 한 50개가 있는데 예를 뭐 들어서 전국 구조폭 같은 거죠? 50개 있는데 이것을 정부 일망타진하겠다든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전쟁 목표가 제시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요즘 전쟁이 총체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조폭과 전쟁하고 마약 사범과 전쟁하는데 법무부 검찰만 갖고 됩니까? 안 되죠. 15만의 경찰이 함께 띄워줘야 되잖아요. 또 조폭이 요즘은 다 비즈니스맨으로 다 변신을 해서 사업가, 기업가 꼭 보십시오. 역할을 하죠. 쌍방울 김성태 보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는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증권 관련 감독기관이라든지 하는 전 부처가 함께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TF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전쟁 목표 설정하고 그 전쟁을 수행할 만한 TF를 제대로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네. 그렇다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제처의 신년 업무 보고에서 다시 한번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치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인 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카르텔을 막아야 된다. 이 이권 카르텔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정위 또는 뭐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대 추구를 국가 모든 기관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런 그 지대 추구 행위를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와 법무검찰이 시장의 이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좀 제재를 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구 박사님, 네. 시장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게 작동하도록 이 말이 좀 눈에 띄고 또 여기는 안 나온 말이지만 예.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가 비전을 전파하듯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네. 이렇게도 윤 대통령이 강조했거든요. 네.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장이 공정하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장을 강조하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강조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 헌법 관련 발언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총장 취임식 때부터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 이 세 가지를 검찰총장 취임식에서도 하고 검찰총장을 그만둔 퇴임사에서도 하고 또 정치권에 입문하면서도 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후보로 당선됐을 때 후보 수락이 연설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하고 업무 보고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한 발언에는 늘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어요. 네 가지 축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법치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편 가치죠. 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움직이는 기본 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든 훼손될 수 있고 침범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침범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두 핵심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법인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법치가 사라지면,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시장경제도 자유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듭된 발언은 법치에 대한 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점에서 이 법치, 그러니까 영어로는 정의구현부라고 보통 부르는 법무부입니다. 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아닙니까? 저스티스죠. 예. 이 정의구현을 위한 법치를 직접 담당하는 법무부가 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
시장 경제를 지킬 의무가 직접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정의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말씀이셨고 네. 앞서도 한번 나왔지만 이날 업무 보고를 한 뒤에 기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여기서. 네. 그 마약과 깡패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 시점에 저희 얘기를 강조한 데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그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에서 보는 깡패들 있잖아요. 네. 또 마약. 네. 이 사람들은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죠. 예, 지금 검찰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수사권은 두 개입니다. 부패사범하고 금융사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보면 깡패나 마약 사범은 경찰에서 수사하게끔 돼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것을 공공의 적이라고 하고 부패와의 전쟁, 이 깡패와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전쟁 치르듯이 아까 예.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깡패들이 조폭들이 이제는 거의 다 비즈니스로 변신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M&A를 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부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쌍방울 의혹 사건이 바로 그런 거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깡패 사건이라고 해서 법무부가 또는 검찰이 방치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마약만 하더라도 이게 마약이 예전 같으면 어쩌다가 참 사회적으로 일탈된 사람들의 일탈적인 행동 정도로 간주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네. 더구나 10대들이 제가 어제 오늘 보도 보니까 아예 마약 상위 고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요새. SNS를 통해서 성인들을 이 판매책, 배달책으로 모집을 해갖고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같은 데서나 보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젓이 행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마약이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서 뭐 몰래 돈 주고 마약 받는 요새 옛날 영화에 나오던 것.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해외 직구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이걸 한다는 배달해주고. 이게 네. 우리 성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네. 그런데 10대들은 훨씬 더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면 예전에 150년 전에 아편으로 중국이 망했듯이 아편 대한민국이 전쟁. 네. 마약으로 망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 사안이다라고 보고 법무부 차원에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 다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대목에서 한 장관의 육성으로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요, 특별하게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요, 거기 나온 것들은 다 근절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떼법이라든가 이런 문화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우리 정부를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린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뭐 특정 사안이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당시에도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2023년 대한민국의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한동훈 장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깡패와 마약은 2023년 올해 반드시 잡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고성국 박사도 말씀하신 10대 마약 사범이 대폭 늘었는데 자, 이 10대 마약 사범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그 10대 이제 뭐 촉법 소년 그 연령 하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있죠. 이게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그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유통이 돼서 국내에 유입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뭐 야생에
무슨 저 대마 같은 거를 좀 했다가 무슨 연예인들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랬던 이번에도 하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서. 지금의 대마는 예전에 그 대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네. 예전의 대마는 그냥 담배 피듯이 했다면 지금의 대마는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첨가물, 환각 성분을 합성. 예. 넣어서 굉장히 강력한 마약 수준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게 아니라 다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워낙 해외 여행이 빈발하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상태에서라면 뭐 10대가 얼마든지 나가서 구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또 이게 저 N번방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말이죠. 예.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약점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거가 일반화되어 있는 범죄 행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약도 그런 방식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대라고 해서 순진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철없는 애들이 어쩌다가 그냥 불장난 한번 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이게 사회 질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어떤 대가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네. 더 잔혹하고 흉악한 더 규모가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 대처했던 것과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10대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마약 범죄도 아주 심각한데요. 한 장관은 이런 마약 범죄의 폭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막겠다 이런 얘기를 앞서도 들으셨지만 거듭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약 사범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피자 한 판 값, 또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대마다. 이건 고정국 박사님도 하신 얘기인데 올해부터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 전담 수사팀이 출범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 정도 각오로 나섰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차제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고 또 이게 검소완박법으로 네네. 많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나 어떻게 당장 도둑놈 보이는데 깡패 보이는데 안 잡을 수 있냐. 네네. 이게 이제 검사들의 항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후에 합수단을 3개를 띄웠어요. 어떤 합수단을 띄웠냐니까 합동수사단이죠. 띄웠냐면 금융정권 범죄 합수단. 이게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해체했던 네네. 그 금융정권 범죄 합수단을 다시 띄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예.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띄웠어요. 네.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 1년에 5조 가까이 각종 민간단체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다 흘러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무총리실의 전수조사로도 이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나온 게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띄운 게 보이스피싱 합수단입니다. 지금 마약이나 깡패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범죄 피해가 보이스피싱입니다. 네네. 특히 좀 연령이 많거나 이 SNS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은 근데 되게 해외의 그 범죄단에 기반을 두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로는 이 수사 자체가 좀 어려운 이런 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검찰이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검찰은 사실은 도둑놈 깡패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를 경찰이 하냐 검찰이 하냐라는 논란을 떠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도둑놈 잘 잡고 깡패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거악과 제대로 전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어느 것은 검찰이만 해야 되고 어느 것은 경찰만 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든 좀 빨리 정상화되고 바로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법무부는 또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불법 사금융을 일삼는 폭력 조직도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면 대응을 선포한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노조 불법이요.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들의 오래된 불법, 편법, 사실상의 파업, 협박,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계약된 그 임금 이외에 급행료 네네. 형태로 크레인 기사들이 뭐 1년에 수백억씩 그 건설사로부터 사실상 갈취해 왔다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이런 현장이 그냥 방치되면 그 자체가 불법 탈법이 방치된다는 그 불법이 방치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공기가 늦어지면 건설 단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이게 다 우리 서민들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건설사들만 끼어서, 또 특히 건설사 중에서도 큰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작은 영세, 중소, 하청받아서 하는 건설업주들이 중간에 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건설 현장에서 이 사업 수주했다가 망하는 건설사들이 중소 건설사들 중에는 속출하고 있지 적지 않습니까? 않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사실은 건설이라고 하면 법무부만이 아니라 또 당장 건설교통부가 연관이 되고 고용노동부가 연관이 그렇죠. 되고 경찰과 검찰이 연관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TF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말 TF를 좀 구성해야 되겠다. 원희룡 장관한테만 맡겨두거나 한동훈 장관한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그 점도 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한동훈 장관은 또 법무부의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감독 등 다양한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해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제시카법, 미국의 9살 난 소녀가 연쇄 성범죄자에 의해서, 아동 성범죄자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살해까지 당한 이 끔찍한 사건에서 유리한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원산지인 미국의 제시카법과는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요. 그 거주 제한을 하는 그 범위가 미국 법은 600m로 돼 있는데 우리는 500m로 좀 좁혀놨습니다. 100m네요. 예, 100m를 좁혀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과 우리의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학교나 유치원이나 유아원과 500m 거리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에서는 500m 반경,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500m 반경 안에는 못 살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가다 보면 사실 서울 같은 데는 뭐 예, 도심에서 거의- 못 삽니다. 네네. 또 중소도시에도 그 정도 500m로 거리를 제한하게 되면 거의 도심에서 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땅이 넓고 도시가 좀 듬성듬성해서 그렇죠. 600m를 하더라도 우리만큼 조밀하지 못해요. 따지고 보면. 네네. 그래서 우리 환경에, 우리 주거 환경이나 도시 환경에 맞게 500m로 줄인 것이지 그 효과는 훨씬 더 그 강화된 효과가 발휘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더구나 이게
이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름 인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런 규칙이 없으니까 다 쫓겨서 아무 데서나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제 제시카법이 도입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못 산다. 그럼 그 밖에서는 살아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그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법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학 박사인 고성국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핫정책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같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됩니다.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이죠.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 뒤에 오늘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권고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권고로 바뀌었는데요. 해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7개월 만에 벌써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쓴 지 2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7개월 만에 이제 해제 조치가 된 거고요. 정부가 이게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재유행을 계속 했었는데 재유행 조짐이 좀 좋아지고 여기에다가 위중증 상만자 발생도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다. 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오늘부터는 권고로 변했다.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곳은 의료기관, 병원이죠. 약국, 대중교통, 감염에 취약한 시설,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곳이고 권고는 그 밖의 실내. 자, 그 밖의 실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밖의 실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고 한다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가 해제가 되는데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은 합창을 한다거나 그렇게 비말이 갈 수 있는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견이 되고 난 뒤에 꼭 3년 10일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다음 주부터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됩니다.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먼저 약국입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 취약 시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양병원이라든지 장기 요양기관 이런 곳들이고요.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은 아시다시피 버스나 전철입니다.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버스나 학원 버스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네. 택시가 궁금하실 거예요. 택시. 왜냐하면 택시는 혼자 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둘도 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택시는 사람이 적게 타더라도 운전자와 승객과의 거리가 짧고 아무래도 여러 명이 타다 보니까 환기가 어려워서 네. 택시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네.
또 궁금하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 그렇죠. 아니면 확진자랑 접촉하고 나서 직후 이런 경우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산밀 지역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산밀. 밀폐, 밀집, 그리고 밀접한 이런 환경에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장 같은 곳이라든지 합창을 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실외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뭐 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강력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복잡한데 최 변호사가 좀 쉽게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대중교통수단,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탈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할 때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승강장에서 대기한다든지. 그렇죠. 이때는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탑승할 때만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사무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렇게 환자가 안 드나드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이제 별도의 건물이나 층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착용을 안 해도 됩니다. 지하철 많이 타고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는데 지하철에서도 장소별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는 열차 안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네. 승강장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돌발 퀴즈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대형 마트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약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쇼핑몰 같은 데에서는 마스크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대형 마트 안에 약국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반드시 써야 되는 곳이 취약계층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국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이라도 그 약국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항상 가지고 같은 다니다가 공기가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안 쓰고 있다가 약국에 들어갈 땐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약국을 들어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통로에서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신고된 약국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네. 약국의 면적 내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내 운동, 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나 폐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에 운동을 하러 잘 못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사실 뭐 러닝머신을 한다거나 헬스라는 게 쉽지가 않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장이나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는 홈트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는 다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도 더 이상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바뀌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 권고하는 게 산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네. 적극 권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운동하는 곳이 산밀 공간에 해당한다. 밀접, 뭐 밀폐 이렇게 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를 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존폐 위기에 놓였던 피트니스, 쉽게 말해 헬스장 같은 곳에선 단비 같은 희소식이 될 듯도 한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정책에 울고 웃는 업종, 그런 분들이 좀 나뉠 듯하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생각하실 곳이 웃고 있는 건데 어딜까요? 이게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서 사실 이 안쪽에 화장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눈 화장에만 신경 쓰시고. 눈 화장에만 신경 네. 쓰고 특히 색조 화장이라든지 립스틱은 거의 안 샀는데 그렇죠.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24일부터 나왔는데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이제 한 백화점에 따르면 색조 화장품이 44.7%나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50%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여성분들이 마스크 벗는구나, 립스틱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네. 거죠. 그런데 또 생각이 많은 데가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왜 어머니들 같은데 노래도 부르시고 가서 그림도 그리고 배우는 이렇게 거
하시는데 네.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서 마스크도 써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밀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수업이 굉장히 많이 폐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백화점 문화센터도 수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식 코너.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가면 맛있는 거 시식 옛날에 많이 그 재미에 했었는데. 가신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시식 행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울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어디죠? 마스크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때 호황이었는데. 네. 마스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마스크를 공장을 가동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어떤 퀄리티가 그만큼 좋지 않더라도 뭐 마스크를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마스크 관련된 공장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자율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개인의 책임이 따른다. 프리는 절대 공짜는 아니다. 이게 자유롭지만 잘 지키시면서 개인 방역에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요. 김건희 여사의 식사 정치 그리고 소록도 방문을 과거 대통령 부인들 특히 유경수 여사, 이희호 여사 등과 비교해서 짚어드리는 순서를 갖겠고요. 이른바 이승기 씨 사태로 불거진 연예기획사들의 갑질 같은 불공정 행위 근절에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